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믿고요. 어, 일단 오늘 뭐 최종 발표입니다. 예, 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저기 삼촌한테 뭐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저기 대표님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다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뭐 실수해도 그냥 잘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 먼저 발표를 할까요? 제가 뭐 누구 먼저 이렇게 발표 딱 순서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발란티어 정해서 그냥 하는 게 어떨까요? 주세요. 먼저 하고 싶은 친분. 그러면은 저기 뭐야 업로드한 순서로 할게요. 제가 순서를 불러드릴게요. 어, 김태호 씨, 권민석 씨, 이용우 씨, 남유상 씨, 이혜영 씨, 황성우 씨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태호 씨부터 할까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준비하시는 동안 뭐 지난번에 뭐 말씀도 한번 해주시긴 하긴 했지만 또 이제 오랜만에 뵀으니까 한 달여 만에 뵀으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뭐 제가 뭐 격려를 할 게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뭐 워낙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서 그 아까 교수님이 보내주신 그 우리 학생들 파워포인트 먼저 좀 조금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처음보다는 많이들 이제 고민들을 하셨던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발표하는 거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자신감 갖고 어쨌든 간에 한번 내 의견하고 내 생각들을 상대방한테 잘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김태호 씨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혹시 공유가 안 되나요? 그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그럼 파일을 내가 열어줄까요? 아니요, 그 다른 파일로 가지고 됐어요. 좀 더 너무 미흡했어가지고 다 하지도 못한 채로 올려서. 자료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모바일에서 그게 어떻게 공유가 안 되나 본데? 혹시 되나요? 예. 화면이 보입니다. 보이네. 예.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어디서든 조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김태호입니다. 예, 목차는 일단 주제 그 IoT를 통한 시각적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왔고요. 이걸 위한 전제랑 필요 기술과 그리고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IoT를 통한 시각적 상용작용이랑 현재로서의 기술로는 너무 디지털적인 그런 상호작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눈을 가리고 체스를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홈 카메라나 아니면 AI 스피커 등 그런 것에도 요즘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거와 함께 연동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전제입니다. 전제로서는 그 카메라가 그 조정할 기기들, 그러니까 IoT와 연동돼 있는 그런 기기들이 필요하고 또 같은 네트워크에 그 기기들이 연결돼 있을 것이 전제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 기기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내든 실외든 이렇게 3D 맵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기의 위치랑 그 카메라로 인식을 통해 터치를 하거나 상호작용할 게 필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물체 인식도 필요하고 이렇게 욜로 또는 수도 라이다 같은 저렴한 것들로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정보만으로 하고 있으니 시각적으로 보면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시각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기기들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를 통해 방법률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아직 있긴 한데요.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카메라가 모든 것에 달려야 하다 보니 비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해킹을 당하면 매우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대표님, 네. 끝인가요? 예. 그래서 저 우리 태호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디서도 뭐 제목이 일단 우리 그 발표 제목이 어디서든 조정인데 어떤 기계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떤 기계를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그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요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통해 집이나 아니면 개인 소유의 카메라를 통해 그 주변의 IoT 기기들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휴대폰으로 실제 우리 집에 뭐 거실에 있는 상황을 보고 그걸 가지고 예, 뭐 TV를 킨다거나 뭐 냉장고 뭐 에어컨 온도를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아이디어인가 건가요? 맞습니다. 아하.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왜 제대로 이렇게 좀 작성을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그 자료들이 저 파워포인트 자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그 실제 뭐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수업 시간에서 막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통해서 뭐 공부하시면서 이 우리가 배우는 공학 기술을 사회에 어떻게 잘 적용하고 우리 대학생으로서 또는 우리가 그 각자들 갖고 있는 전공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유용한 제품 또 유용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수업인 것 같은데 이때 김태호 학생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코멘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권민석 씨 할까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20학번 컴퓨터정보공학부 권민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프로젝트는 펀트 드라이브인데요. 일단 간략하게 소개부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발표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어저께 제출한 그거는 용량 초과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따로 프레젠테이션에. 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물을 사람들이 자동차라고 부르고 자동차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즉,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만들어주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것을 고려할 때 주목하는 요소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외관과 성능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충족이 돼야만 우리가 자동차를 매력 있다고 부르고, 이런 매력 있는 자동차들을 운전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운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에 대한 고정된 관념인데요. 여기 또 하나의 혁신을 가져오게 될 자동차의 업계의 미래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기술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에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런 요소들과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상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safety is the key. 일단 무엇보다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할 시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모든 책임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조금씩 낮춰줘야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충돌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디자인은 안전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성능은 이제 속도가 높아질수록 안전성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성능도 낮추게 되고요.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첫 번째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여기 노란색 테두리를 묶어놓은 부분이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아직은 이제 운전자에게 운전의 주도권이 있는 거죠. 이 단계들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재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운전하는 자체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행 자율주행과 조건부 자율주행을 이렇게 선택해서 직접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 방안 중 하나인데요. 결국 어디까지나 완전 자율주행을 기존 자동차의 추가적인 기능으로만 남겨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자동차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점 또한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동차의 업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인 거고 하나의 혁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읍지를 넓힐 수 있도록 새로운 컨텐츠를 자율주행 자동차만의 정점으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은 방법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성을 살리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제 편의성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기존 자동차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자동차인데요. 디자인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보는 자동차와는 매우 다르지만 공간을 넓혀서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넓어진 공간은 이제 오른쪽처럼 약간 휴게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한쪽 벽을 유리와 같이 평평한 벽으로 구성해서 프로젝터가 이렇게 정보를 송출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아이디어로는 이제 AR 기술, 오른쪽 밑에 보시면 AR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기술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한쪽 벽면을
바깥이 창이 다 보이게 하는 그런 풍경이 보이게 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변 열차를 보면은 창문 쪽으로 이렇게 좌석이 나 있어서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다소 감성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커넥티드 카와의 연계입니다. 커넥티드 카란 주변 기기와 소통하고 반응하는 IoT 기반의 자동차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커넥티드 카와는 다르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별점은 자동차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편의성은 커넥티드 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다면 이런 개발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대략적인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개발하게 된다면 UI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몇 가지 기능은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들이긴 한데 아직 이제 커넥티드 카라는 개념이 자동차에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아직 스마트키나 IoT 홈 정도의 기술 정도가 선보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의 연계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위치 조회에서 보면 중간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차량 위치와 본인이 설정한 차량 위치, 즉 목적지 설정뿐만 아니라 출발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니까요. 자신 승차할 장소에 미리 대기시켜 놓는 것도 가능하고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사용자로 설정해서 여기 사용자 공유 설정 변경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자 공유 설정 변경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 공유 설정을 변경해서 부모님 같은 경우 출근했는데 자녀들이 을 학교에 태워다 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 자녀들을 사용자를 공유하는 거죠. 혹은 손님들을 집으로 바래다 줘야 되는 경우 손님을 사용자 공유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량 소유주는 움직일 필요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카풀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수소전지 자동차와의 시너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 연비 등의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량 관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사실은 IoT 커넥티드 카에 있는 기술인데 자동적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을 예약하는 것은 이미 있는 기능이지만 더 나아가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유나 수소 전기 충전을 하거나 세차를 할 수도 있고 예정된 점검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점검을 완료하는 기능까지 추가한 거죠. 왼쪽 밑에 중간에 보시면 차량 스케줄 설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스케줄을 이렇게 충전이나 점검 이런 스케줄을 미리 설정해서 미리 예약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커넥티드 클라우드 기능도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자동차로 전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유리로 되어 있는 AR 기반의 그 프로젝터 서비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영상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사진 감상, 영상 감상을 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진행, 그리고 원격 화상회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넥티드 스트리밍, 이것도 사실은 또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로세서가 핸드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고성능 작업 수행을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효과가 좋은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이 기본적인 연산과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고 공간이 또 넓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서들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이러한 역할에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는 뭐 커넥티드카, 뭐 IoT 홈인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드카와의 개념에 더 가까우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차량 스케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유 예약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지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운전하는 자동차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좀 먼 미래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련 기업에서도 이제 현재는 개인 판매 목적보다는 카시어링이나 자율주행 택시 같이 편의성을 제공하는 자동차 수준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의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대표님 뭐 얘기해 주시고. 예. 우리 권민석 학생, 우리 지난번에도 그 발표했던 걸 내가 좀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자동차의 그 어떤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기술 적용 방안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좀 냈던 것들 좀 참신하다 느꼈는데, 오늘 하여간 발표를 좀 굉장히 그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아까 이제 결국은 우리 미래 자동차는 커넥티드형 자동차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 뭐 요즘 뭐 전망들이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 권민석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조금 더 좀 구체적인 대안,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조금 구체적인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뭐 우리 그 커넥티드 자동차에 그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 말고도 한번 우리 학생이니까 한번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한번 나름의 어떤 의견들이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 김 대표님께서 잠시 5분만 브레이크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학생들하고 필요한 얘기 예. 좀 하고 예. 하도록 했고, 저기 멘토님 제가 그 평가서 보내드린 거 보셨죠? 가셨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공지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공유를 하고. 여기 제가 지금 TP 독립 평가 제출에 대한 거를 공지를 했고요. 오늘 독립 평가에 대한 실행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에 여러분께 보낸 게 있습니다. 맞나?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두 분이 발표하셨는데, 두 분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은 3학년이에요. 이후에는 전부 다 4학년들이니까 학년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내용 발표에 대한 거 만약에 좀 어렵지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그 영상에 대한 거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해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걸 다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작성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올리시면 좀 이따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IoT 턴 프로젝트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주제는
일단 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조금 읽을 부분이 많은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목차는 처음엔 지능형 로봇 관련 법, 그리고 두 번째는 IORT의 실제 사례, 세 번째는 IORT 관련 논문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과 해결 방안이고, 네 번째는 제가 이 실제 사례를 보고 생각했던 문제점이고, 마치면 그냥 말 그대로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로봇 법입니다. 첫 번째 IOR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IORT는 일단 1조는 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상용화되지 않아서 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우선 생겨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조는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한 기계정치를 말하고, 두 번째는 지능형 로봇 윤리 헌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 지침 정한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지능형 로봇 투자 회사란 28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네 번째,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 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 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게 IORT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기초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사실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부속 조항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따가 외국 EU의 사례를 가져올 예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지능형 로봇 투자 회사에 관한 법이 메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8조 1항입니다. 28조는 지능형 로봇 투자 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능형 로봇 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두 번째는 로봇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봇 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 등 주식 획득, 세 번째는 로봇 사업의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주식 지분, 수익권, 대출 채권의 취득, 네 번째는 개발, 생산, 판매 등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능형 로봇 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28조 2항은 그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공채 매입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 그 로봇 관련 기업이 많이 없어서 투자 위험 보증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투자를 하면은 사업에 투자를 발생한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 투자 회사는 보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손실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은 아직까지는 엄청난 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규제라기보단 그 로봇 투자에 관한 그 증진에 관한 법 위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럽에서의 로봇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럽의 로봇법 EU에서 AI 로봇 결의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로봇에게 확고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법적 지위 부여 시 로봇이 사고와 배상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로봇으로 축적을 하는 재산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확립시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필요하려 한다라는 입장과 비판이 있었지만, 결의안 작성자 매지 데벅 씨는 EU 조사위원은 EU는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해 로봇은 인간에게 도움을 준 존재일 뿐인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킬 스위치는 필수라는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킬 스위치가 무엇이냐면 로봇 시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해주는 일종의 강제 종료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보호 장치인 것 같은데, 로봇 개발자들은 당국에 로봇을 등록해야 하고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당국이 시스템 코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아시모프의 4번칙을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시모프의 3원칙은 1원칙은 로봇은 인간의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해가 가해서로 해서는 안 된다. 2원칙은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만 하며 단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원칙을 위배할 때는 예외로 한다. 3원칙은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위배할 때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고, 네 번째는 인간의 실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로봇 활동에 대한 세금 징수, 일명 로봇세를 제시하는 등의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IoRT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이거 로드맵 관련해서 이슈 리포트를 찾아본 결과 이렇게 방역 로봇, 안내 로봇, 배달 로봇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방역 로봇은 장기간 진행 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확산 중이며 소독 및 살균, 발열 감지, 검체 채취, 의료용품 및 폐기물 운송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며 기존의 로봇 역할의 방역 기능을 추가한 멀티형 로봇 상용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의료진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성 감소 및 개인 보호 공급 부족 상황 타개를 기대하며 방역 로봇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안내 로봇입니다. AI 기반 안면 인식, 음성 인식, 다국어 지원, 감정 인식 등이 가능한 소셜 로봇이 활용되고 있으며 IoT 센싱, 5G 등 데이터 기반을 활용해지는 추세입니다. 저는 세 가지 중에 안내 로봇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삼성도 예전 코엑스에 갔을 때 안내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달 로봇입니다. 배달 로봇은 지능형 IoT 기반의 다양한 기술과 로봇 기술의 융합이 경쟁적이고 확보가 핵심입니다.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5G 이동통신, 대용량 최신 자료를 실시간으로 여러 시스템으로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로봇 배터리의 수명과 가동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충전 기술 등 활용. 배달 분야는 자율주행 분야와 자율비행 드론의 핵심 운용 분야 중 하나이고, 경유지를 지나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과정 마일 배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위에는 뭐 일단 관련된 사례고, 일단 파나소닉과 뭐 징동그릭, 크루포스테, 한국기계원구원 등에서 방역 로봇을 이렇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 로봇입니다. 안내 로봇도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기업에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여기서 제가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 충전 시간에 비해서 배터리 운행 시간이 좀 모자란 점을 일단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은 배달 로봇 관련된 겁니다. 이 배달 로봇 관련해서 조금 여기 푸드봇이라는 이거에 관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 전공 캡스톤을 할 때 서빙 로봇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론 생각보다 이게 상용화가 좀 힘들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생각보다 오작동도 많고, 그리고 좀 그렇게 단가가 안 맞는다, 알바생도 쓰고 하면 단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징동그룹이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중국에선 이게 가능한 게, 중국은 그 식당 자체도 크고 사람도 좀 많고 이래서 이게 사람과 같이 쓰면 효율이 좋아서 중국에 좀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RT의 문제점인데, 문제점은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건데, 외국의 이 IO액티브라는 것의 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읽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security from day one. 공급 업체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안이 문제고 이걸 해결 방법으로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선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두 번째는 encryption. 공급 업체는 로봇 통신 및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암호해야 한다. Association and Authorization. 공급업체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로봇 서비스 및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 Factory Store. 공급업체는 로봇을 공장에 복원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ure by Default. 공급업체는 로봇의 기본 구성 안전을 확실해야 하고, Secure the Supply Chain. 자사의 모든 기술을 확인해야 하고, 공급업체는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를 비슷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Vulnerability Disclosure. 공급업체는 보고서를 적절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이버 보안 문제를 보고하고 개인 또는 팀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15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IoT 문제점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가장 문제인 점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로봇들이 많아요. 보안에 취약하다고 아까 대부분의 검색 결과나 뭐 아까 찾아보면 연구 결과 나와 있었고, 추가적으로 그 배터리도 생각보다 이게 오래가지 않아서 이게 과연 사용은 괜찮지만 효율이 아쉽고, 그리고 아직 보안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만 계속 먼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며 일단 제 전공 분야기도 하고 뭐 관심이 조금 있긴 했지만 사실 찾아보고 이걸 관련 법이나 이런 걸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그 좀 미래 그 과학과 관련 로봇 IoRT 미래에 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 대표님, 네, 수고하셨고요. 그 우리 용우 학생, 그 이거 저기 오늘 발표한 그 이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뭐죠? IoRT인가요? 그냥 IoRT입니다. 원래는 저번에는 법률 관련 쪽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IoRT로. 깔끔하게 IoRT. 근데 지금 오늘 뭐 설명은 너무 그 장황하고 아주 좋은 내용들을 오늘 뭐 우리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우리 네. 그 이용우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뭐 일단은 얘기를 하고 아직은 싶어요? 결론 한마디로 딱. 나는 한마디 뭐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IoRT.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법을 이런 법적인 문제 또 현재 IoRT의 어떤 산업의 어떤 그 제품들의 동향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그거를 거죠. 보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내가 봐서는 그게 그러니까 눈에 좀 확 안 들어와. 그래서 그 하여간 자료를 준비하고 이거저거 조사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문제는 나 같은 어떻게 보면 이 IoRT의 전문가가 아닌 제3의 청중 또는 투자자 또는 뭐 기업의 담당자라 하더라도 이 발표자의 주제를 내가 확 그냥 가슴에 이렇구나 하는 뭔가 좀 그런 그 감동이 좀 와야 되는데 그 방대한 자료만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무슨 책 한 권을 다 읽어낸 느낌이라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제목에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IoRT의 무슨 문제점 아니면 뭐 IoRT의 뭐 미래 시장 뭐 IoRT의 무슨 기계 뭐 뭔가 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안 돼 있고 결론은 내가 이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한테 나의 주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강렬함이 좀 그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뭐 법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자료들을 이제 긁어다가 갖다 붙여놨는데 실제 이 파워포인트를 보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안 읽어요, 원고를. 그럼 거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딱딱딱 꺼내가지고 하고 그 아까 읽었던 그 많은 원고들을 내가 좀 함축해서 핵심 키워드만 사람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거의 소설책을 읽는 듯한. 사실 한마디 좀 하자면 저번에 그 기초할 때는 좀 약간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해놨는데 그때도 네. 조금 너무 내용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간도 좀 모자라고 해서 다듬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그러니까 물론 그 설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굳이 파워포인트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의 키워드를 잘 열거를 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실제 발표자가 청중한테 설득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는 것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복잡하면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해. 그러니까 요걸 좀 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조립하는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발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도 조금 더 하면은 더 좋은 발표를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오디언스가 얼마나 사이즈냐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설명이 바뀌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김태호 씨 한 건 너무 내용이 키워드가 너무 없었고 지금은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안 보는데 우리가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내용이 좀 들어와 있어서 눈에 보기 좋게. 근데 만약에 지금 나 이용호 씨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난 칭찬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좀 정리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서빙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 갑자기 귀에 딱 들렸는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중국에 가면 인건비가 워낙 싸서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음식점이 이런 데는 아직도 싸기 때문에 로봇의 비용보다는 중국의 인건비가 싸가지고 아마 대체하기는 그런 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되는데 보면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진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때 서빙 로봇을 하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딱 곤란한 게, 지금 같은 이런 중강의 같은 거를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뭐 한 2, 3년 전에 이거 그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한 10년 후나 있을까? 뭐 15년 후나 될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전부 다 비대면이 너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가 인건비 문제 혹은 법적인 문제, 왜냐면 사람 인건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걸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아마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잡을 로봇이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듯해요. 단순한 것도 그렇고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의사하는 것도 그렇고 AI 접목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하려면 이것저것 걸릴 건 되게 많은데, 오늘 갑자기 또 이런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해서 선전승을 싹 바꿔올 수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예상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용호 씨 고생했고요. 다음은 감사합니다. 누구죠? 오케이, 남유상 씨.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우선 저번 제 주제는 그 군집 드론을 이용한 정찰 및 공격 체계로 약간 군사 쪽에 치중한 그런 주제였는데, 저번 피드백에서 드론이 활용성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렇게 군집 드론 같은 거를 군사 쪽에만 활용하기 좀 아깝지 않겠냐는 그런 피드백을 드려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활용 방안보다는 드론 구현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우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을 통한 사물 상황 인식은 코딩 자체는 제가 코랩이라고 불리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온라인 코딩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 공개된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레즈넷이라는 모델과 인셉션이라는 모델을 좀 장점을 조합해 보고자 했는데, 레즈넷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부 레이어를 스킵해서 그러니까 매개 함수 hx하니 출력의 fx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학습을 하지 않고 입력 데이터가 일부 레이어를 스킵한 채로 그냥 지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셉션의 특징점은 이렇게 레이어 중간중간에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CNN 연산이 있는데, 여기서 원바이 원 컨볼루션 연산을 집어넣으면 전체 계산량을 줄여줘서 그 모델이 좀 더 라이트해지는, 가벼워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합해서 제가 만든 모델이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좀 길어서 자세히 보시기 힘들겠지만 보시면 그냥 그 레이어의 구성과 입력과 출력의 모양 같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봤는데, 일단 학습 데이터를 공개된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무료로 풀린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도, 풀린 데이터셋은 기존에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데이터셋인데
그래도 정확도가 한 27% 정도로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와서 정확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발전 과제로는 모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그 모델 자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제가 학습할 때는 배포된 데이터셋을 좀 정리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실제 그 군집 도내에 쓰이는 상황인 뭐 조난자 수색이나 군용 같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셋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셋을 좀 사용해 보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드론의 실시간 상태 인식 및 제어명 통신입니다. 방법으로는 하다 보니까 6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방법이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우선 와이파이하고 LTE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찾아본 거는 우선 직접 주파수를 건드리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좀 더 이해가, 그러니까 군집 드론 제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ISM 밴드를 사용하는 통신용 IC칩을 이용해서 이 주파수를 군집 드론별로 좀 분배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쓰인 IC칩과 드론 제어기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은, 한 가지는 먼저 시그널 방식, 그러니까 주파수 호핑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한 순차 순서대로 여기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주파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주파수 분배는 시분할을 하지 않고 주파수 호핑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파수 대역 범위만을 분배를 해서 그렇게 드론을 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주파수 분배만 하는 건 주파수 호핑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데이터 송신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었고, 그리고 도약 주파수를 5개를 사용하면 10개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10개 이상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파수 시분할 방식을 사용하면 좀 더 다수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드론이 있으면 또 드론 제어기 성능도 알아봐야 되는데, 또 드론 제어기와 또 컴퓨터, 그러니까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간의 데이터 전송과 또 드론 제어기와 드론과의 데이터 전송을 속도를 이렇게 알아본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드론 각 제어기당 한 30대까지는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했다는 결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한 개의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에 약 30개 정도의 드론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각 드론 제어기 한 개당 30개 정도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개의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당 약 930여 대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집 제어기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굉장히 생소해서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갔던 분야 중 하나지만, 우선 그러니까 군집 제어를 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이나 기술들은 위에 이 설명에 적힌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민간에 배포된 시스템 중에서 로퍼라고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업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업에게는 서버와 그 드론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마 유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스템 자체는 LTE 통신망을 사용해서 실시간 위치 정보나 영상 정보, 지원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드론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해본 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드론을 좀 단순히 움직여보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일단
민간에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초 주제였던 군용 쪽으로 좀만 더 생각해 보자면 군용 드론의 경우에는 통신 체계 같은 것이 암호화를 좀 더 해서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 또 고화질 영상 정보를 그런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고화질 영상 정보를 수신하면서 통신 주파수와의 간섭을 좀 최소화할 필요와 그리고 장거리 통신 환경 구축을 통해 드론 작전 반경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전 과제 중 하나로는 군집 제어 기술 중에서 드론과 드론과의 통신도 상호 정보 통신도 중요했지만 그 다수의 드론이 동시에 보내는 영상을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정합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정합하는 알고리즘은 서프와 시프트라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비지도 학습을 통한 학습 영상 정합도 좀 연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군집 드론 정찰 시스템 개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영상 정합 방법은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차후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언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은 우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용으로는 초고도 미사일 방어나 화학탄 낙하 시 대면적 제독 작업을 사람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적군이 테러나 침투를 차단 및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민간의 경우에는 군집 드론 공연이나 화재나 전환자 소화 및 수색 그리고 대면적 농약 살포 및 농작물 수확 또는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한 서류들 위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그 발표한 것 중에 물론 이제 나름 그 준비하고 뭐 실험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은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굳이 그 여러 가지 왜 남들도 이해 못하는 그런 구현 방법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만했는데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 뭐 코딩에 관련된 것들은 굳이 파워포인트 그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은 지금 우리 발표자가 남유상 학생이 군집 드론을 구현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발표했잖아요. 맞나요? 네. 네. 그러면은 군집 그러니까 단독 드론도 있을 거고 군집 드론도 있을 거고 그럼 차라리 이 기술의 구현은 이제 우리 남유상 학생의 몫인 거고 왜 그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집 드론이 그 단독 드론보다는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군집 드론을 활용을 하면은 뭐 군사적이든 무슨 뭐 농업 뭐 이런 데든 무슨 뭐 재난 상황이든 이런 데 활용돼서 좋아서 나는 이런 특화된 기술을 이렇게 잘 활용되는 뭔가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라고 좀 그 발표를 좀 그런 논지로 좀 했으면 했는데 앞에 서론이 그것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과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 듣는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잘 좀 다듬어가는 그런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은 이예영 씨. 네. 잠시만요. PPT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잘 아, 네. 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혜형입니다. 제 세부적인 전공으로 정보 보안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이번 텀 프로젝트에서 제 분야를 모빌리티에 확장시켜서 모빌리티 보안에 대해서 조사해보며 기업이 직면할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조사해보았고 또 이에 봄으로써 V2G에서 PNC 서비스를 충전 인프라 현장에서
발생할 보안 결점과 또 제가 생각하는 그 해결 방안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간단한 인트로와 또 프로블럼들을 설명드리기 위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후에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가지고 컨클루전을 내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사진은 이제 전기자동차의 산업 수요와 어떤 현재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전기자동차를 위한 그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ISO IEC 15118 기반의 PNC 서비스입니다. 이 ISO 표준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사이의 통신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는 PNC는 전기자동차 그 충전 시에 어떤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충전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차량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이 PNC 자체의 흐름을 좀 시큐리티적 면모로 보았을 땐 이렇게 앞서 보이는 이 순서대로, 이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좀 달기보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충전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그 자신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리고 이들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에서의 그 보안 기술은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배포를 위해서 좀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좀 PNC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던 중에서 한전에서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 보호가 가능한 PNC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전이 그 KC MVP라는 인증 암호 모듈을 충전기에 탑재하여 충전 시 발생하는 고객 정보 및 과금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밀성과 그 무결성을 확보했고, 또 제조사별 충전기에 적용할 보안 인증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며, 연동 테스트를 본격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KC MVP를 도입하여 충전기에 탑재되어 발생되는 어떤 정보 유출 우려에 기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 KC MVP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하면서 또 그에 대한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KC MVP라는 것 자체는 코리아 훌토래픽 모듈 발리데이션 프로그램의 약자로서 좀 보통 드론에서 사용되는 암호 모듈 검증 제도라고 합니다. 그 논문을 좀 읽어보았는데, 국내 논문이긴 하지만 요 드론 보안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 논문을 좀 참고하면서 KC MVP의 그 취약점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논문 내에서는 좀 우리나라 군 목적 그 드론에서 KC MVP 인증을 받은 암호 모듈을 탑재했고, 또 전송과 처리되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KC MVP의 인증 그 암호 모듈을 탑재하도록 설정된 이유는 무선 구간 전송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시되는 KC MVP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KC MVP를 탑재하여 보안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그 드론 자체의 운영 환경과 또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보안 기준이 설정된 어떤 본래의 그 보안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드론을 조종하는 그 원격 지시기가 만약 그 드론을 조종하는 그 원격 지시기가 어떤 임무 계획 장치나 아니면 비행체 자체의 그 통신을 위해서 좀 서로 다른 무선 통신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장착된 KC MVP 인증 모듈에 어떤 그 두 무선 구간의 전송 데이터가 모두 암호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로 돌아와 봐서,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 중에 위의 그림이 이제 실제 충전 관련 프로토콜을 정리해 봤을 때 이 모습인데요. 정말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충전 시스템들의 복잡성 때문에 일관된 보안 아키텍처가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밑에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신다면 이제 V2V 관계에서 이제 같은 무선 통신 방식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다른 좀 비클 사이가 아닌 좀 다른 것들과의 그 구간의 무선 통신 데이터는 좀 다르게 사용되고 되어지고 있기에 이 해당 논문에서처럼 드론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에서도 그 어떤 아키텍처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KC MVP 그 모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체계를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래서 KC MVP 그 인증서 유효성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모든 무선 구간 전송 그 데이터 암호 모듈을 데이터에 모두 다 그 이 해당 암호 모듈을 적용해서 암호화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이 원격 제어기에서 뭐 KC MVP가 적용되지 않아서 원격 제어기와 또 드론 사이에서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는 취약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원격 제어기에도 KC MVP 이 인증 암호 모듈을 탑재하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구간에 이 KC MVP를 사용한다면 V2G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PNC 기술들은 지금 조사해본 결과 한국과 유럽 또 미국 등에서 좀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는 기술인데 국내에서는 이 한정과 또 OEM들을 중심으로 이 PNC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험과 또 이 사업들을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어떤 보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용자에게 아무리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한 인증 체계를 사용하는 그 PNC 기술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좀 깨달으며 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좋은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앞에 한 그 친구하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 PNC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모빌리티 그 뭐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아마 그 외에도 아마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표는 그러니까 그 다들 우리 저 오늘 발표할 친구 대부분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다,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어떤 결론의 말씀이 내가 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조금 그 약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 과정들은 내가 준비하고 뭐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럼 도대체 그럼 나는 여기서 뭐냐, 이제 내가 발표한 사람의 발표자로서의 뭐를 좀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좀 아쉬움이 있어 보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황성우 씨. 네. 네,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원대학교 화학공학과 황성우입니다. 이제 저는 키자 플랜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트, 그리고 IoT Experience 테마파크, 그리고 Experience Facilities and IoT Process Experiencing의 순서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랜트입니다. 플랜트란 전력, 석유, 가스, 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을 말합니다. 다른 정의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원료나 에너지를 공급하여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하게 하는 장치나 공정시설 또는 생산시설이라고도 정의됩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점점 새로운 형태의 플랜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춘 환경 친화적 플랜트와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마트 팩토리가 그것입니다.
환경 친화적 플랜트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중 하나이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IoT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서울 잠실에는 키자니아라고 하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실 그대로의 도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음을 실제 기업의 참여로 더욱더 현실감과 행동감이 넘치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환경 친화적 플랜트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키자니아를 모두 융합한 IoT 체험 테마 플랜트인 키자 플랜트를 제안합니다. 키자 플랜트의 체험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모든 제품 생산 과정은 스마트해집니다.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기간은 단축되며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증대됩니다. 또한 개발 비용은 감소하고 품질과 물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제품 생산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플래닝과 디자인 과정에서는 상품을 생산하기 이전 가상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과 디자인이 이루어집니다.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설비와 자재 그리고 시스템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제품이 생산됩니다. 디스트리뷰션과 세일즈 과정에서는 제품의 생산 현황에 따라 실시간 자동 주문 및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키자 플랜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며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마트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래닝과 디자인 과정에서는 상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가상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상품을 만들지 아이들이 직접 계획과 디자인을 체험해 봅니다.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설비, 자재,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제품이 생산되는지 체험해 봅니다. 디스트리뷰션과 세일즈 과정에서는 생산 현황에 따른 자동 주문 및 배송을 체험해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키디바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키자 플랜트를 체험하며 미션을 해결하면서 IoT 장치들에 의해 키디바이스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알림을 따라 키자 플랜트 구석구석의 제품 생산 장치들을 찾아가며 주어진 미션을 해결합니다. 아이들은 키디바이스를, 부모들에게는 어플 형태의 키 커넥트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IoT 프로세스 체험의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상상하고 계획합니다. 유제품 섹션에서는 신선한 우유로, 비타민 섹션에서는 어떠한 비타민을, 자동차 공장 섹션에서는 어떤 자동차를 만들지 스스로 계획해 봅니다. 스스로 상상해본 제품을 실제 제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해 봅니다. 유제품 섹션에서는 치즈의 모양부터 포장 디자인, 맛까지, 비타민 섹션에서는 비타민 조합을, 자동차 공장 섹션에서는 외관부터 내부까지 모두 디자인해 봅니다. 이제 아이들은 키디바이스에 도착하는 알림을 따라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미션을 해결하면서 제품을 생산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각 장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몸소 체험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포장 및 출고 과정까지 꼼꼼히 따라가며 미션을 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생산한 치즈, 비타민, 자동차를 가상현실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상현실 상품으로 판매하면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암호화되는 코인을 벌 수 있습니다. 코인은 실제로 현금화할 수도 있어 아이들은 스스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키자 플랜트의 설비들은 모두 IoT 장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디바이스에 도착하는 알림을 따라 주어지는 미션들을 해결하다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가상 세계에서 판매되며
이를 통해 얻은 코인 수익은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키자 플랜트는 IT 교육과 직업 체험, 그리고 경제 교육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체험 테마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화학공학과 황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아유,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황성호 학생이 그때 IoT 기술을 갖고 그때 뭐였죠? 무슨 로봇을 좀 보여준 친구 아니었나요? 그렇죠. 자동차에서 이제 IoT 기술을 음, 활용하여 사람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작업을 맞아, 행할 수 맞아. 있게 하는 기술을 맞아, 소개했었는데 아예 네. 노선을 바꿔서 키자 왜 플랜트로 바꿨어요? 해봤습니다. 그게 거기서 더 이상 궁금해서. 발전시킬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럼 요거는 아까 우리 키즈 플랜트는 그때 우리 용우 학생이 직접 성우 학생이 직접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본 건가요? 안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계기는 없었고. 오케이. 아무튼 발표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뭐 이 안에 아마 본인이 더 고민 많이 하고 아마 오랜 시간 아마 고민했던 흔적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실은 뭐 이게 이제 나는 오늘 여러 학생들 뭐 다들 고생하고 다 잘 하셨는데 특히 우리 성우 학생 발표는 문제 제기도 잘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이런 사업화 시켜보겠다. 물론 뭐 아까 전공이 화공과라서 약간 그게 저기 뭐야 좀 쇼킹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까 교수님이 잠깐 5분 동안 브레이크 동안에 뭐 아까 최고야나 뭐 다른 친구들 다 소개했지만은 실은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어디 취업을 한다 했을 때는 분명히 내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우 학생이 아무튼 이 사업이 나중에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우리 두 번째 문제고 어떤 이 세상에 없던 거지만 아니면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전개해 가는 과정을 너무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도 뭐 수고들 하셨고요. 뭐 4학년 같은 경우 취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들 하겠지만 내가 학기 시작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것이 자의반 타의반? 그러면서 창업에 대한 사고가 취업을 해도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내가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보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창업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대학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포션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지만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것이 창업에 대한 게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현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는 이제 공채가 없다고 하니까 4학년부터는 조금 이제 고민스럽긴 할 텐데 그만큼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나서 혹은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혹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을 보여줘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창업의 길을 뭐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는 취업해야지 그래서 하는 것 말고 아니어도 창업해야지 그럼 더 막막할 텐데 창업한 기업들에 가서 같이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리어 패스를 뭐 대기업 혹은 뭐 중견기업 뭐 이쪽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를 조금 중소 벤처기업 쪽으로도 내가 먼저 갔다가 거기 커리어를 쌓고 내 능력을 확실하게 쌓은 다음에 뭐 더 큰 기업 가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더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독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본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 갖고 나서 해본다거나 한번 이렇게 알아본 것이 나중에 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얘는 공학기술과 사회에서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지금은 내가 그거에 전념하고 있구나. 뭐 그걸로 일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끝내죠. 뭐 제가 뭐 정리할 게 있나요? 그 다들 그 우리 학생 우리 6명 학생들을 막 이건 이 저기 실은 어렵죠. 이게 뭐 딱하니 우리 교수님이 무슨 저 어떤 주제를 딱 정해주고 야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 써 하면 어쩌면은 아마 더 쉬웠을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답이라는 게 정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런 것들은 저는 내가 도서관 가서 필요한 딱 그거에 맞는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딱 답안지를 쓰거나 레포트를 쓰면 끝나는데 실은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나쁜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그 주제도 없고 야 니네 전공에 맞춰서 알아서 써와 있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 정도라도 뭐 아까 발표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했던 이유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게 준비하면서 거기서 그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아마 더 값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은 실은 이 사업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누가 정해준 것 같고 만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또 여기다가 우리 사업성, 여기에 들어갈 원가, 개발 기간, 어떻게 마케팅해서 내 고객이 얼마나 오고 얼마나 돈을 벌까까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시장에서 내 제품이 호응을 받을까? 내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고민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속에서 아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술, 공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이 좋은 과목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한 그 자체가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한 단계 성장했을 거라 믿고요. 오늘 여기서 뭐 평가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좀 더 그 자긍심을 갖고 훌륭히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뭐 이야기할 거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요? 뭐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다카드 제가 사이트 가서 봤을 때 지금 2명이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명이 안 했고, 그 다음에 2명은 파이널 시험까지 다 봤고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파이널 시험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끝까지 이제 챕터 6 퀴즈까지 다 보셨는데 아직 그 파이널 안 본 친구가 2명 있고요. 다 본 친구는 또 2명 있고 그러네. 얼핏 보니까요. 이것까지 모두 잘 마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다시 이제 수업이 다시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파이널 시험은 저희는 그냥 IoT 그걸로 해서 대체한다고 제가 공지했기 때문에 그 시험 점수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동료 평가에 대한 거는 오늘 클래스에다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한 학기 얼굴도 대면으로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일단 이제 끝내게 됐습니다. 뭐 봐가지고 저희 김민수 대표가 지금 우리 동문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 화도관 3층에 동문회 가가지고 그때 뭐 공학기술가사회에 그 멘토해 주셨던 김민수 대표님을 찾아가도 좋고요.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저는 오늘 그냥 종강을 하지만 다음 주 수업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네다카드 파이널 시험까지 다 완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